현재로서는 9월 달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9월에 첫 번째 인하를 하게 되면 연내 몇 번을 더 하느냐, 남아있는 회의를 다 하게 된다면 이제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고, 한 번 건너뛴다고 한다면 한 2번 정도 인하가 될 텐데,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11월은 좀 쉬고 12월에 하는 이런 정도의 인하 속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노멀한 상황일 때 기준금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 스텝 25bp 정도이거든요. 경기가 급격하게 움직인다거나 또 물가가 아주 긴박하게 반등한다던가 이럴 때는 50bp, 75bp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5bp의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2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가 상승률을 이제 2%대로 안착을 시키는 건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경제 여건 자체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은 좀 이제 거의 2%인 목표 수준을 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2%에 이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를 이룬다고 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이 물가 상승률은 이제 목표 수준에 다다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그동안 이제 경제가 화랑일 때 고용 시장이 매우 좋았다가 이제 경제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 미국의 실업률이 한 4.1%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가장 낮았었을 때가 한 1년 전에 한 3.4% 정도 됐었으니까 이제 그와 비교해 보면 얼추 거의 한 0.6%포인트 이상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완전 고용과 2% 물가를 이제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되는데, 물가는 목표 수준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고용 시장은 좀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 기준금리가 현재 5.25에서 5.5%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높은 금리 수준을 다소 조금 낮추면서 이제는 어떤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고용 진작으로 조금 가야 될 상황에는 좀 온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은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가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7월 FOMC는 지나갔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9월 달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말까지 남아있는 FOMC 회의는 이제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이 남아 있습니다. 11월은 좀 너무 늦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9월이 첫 번째 인하가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9월에 첫 번째 인하를 하게 되면 연내 몇 번을 더 하느냐, 남아있는 회의를 다 하게 된다면 이제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고, 한 번 건너뛴다고 한다면 한 2번 정도 인하가 될 텐데,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11월은 좀 쉬고 12월에 하는 이런 정도의 인하 속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직은 이제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물가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목표 수준 2%보다는 여전히 높은 한 3%대 전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이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아마 하루나 이틀 전에 이 11월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11월은 좀 금리 인하를 건너뛰는 이런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그냥 노멀한 상황일 때 기준금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 스텝 25bp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경기가 급격하게 움직인다거나 또 물가가 아주 긴박하게 반등한다던가 이럴 때는 50bp, 75bp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5bp의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변경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할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수준인데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이미 200bp 정도 이제 역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라는 표현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과거에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높은 한국의 금리가 좀 높았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지금 한국이 한 200bp 정도 낮은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떤 조금 이제 우려감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 긴축 사이클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 사이클로 간다라고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이제 국내 경제 여건을 보아가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2,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0.2%, 즉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만 보게 되면은 최근에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성장률 숫자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우리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경기는 특히나 이제 민간 소비 부분 또 소상공인 또 어떤 중소기업들이 이 고금리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여건상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한국은행도 뒤따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조금 변수가 등장을 한 게 뭐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의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를 하겠는데 이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외환 시장의 안정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계부채 상황인데 외환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최근에 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쯤 이렇게 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물가 안정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이 금융 안정이라는 것도 한국은행의 또 목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뭐 금융 안정이라는 게 뭐 정의 내리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쉽게 생각하면 하여튼 무엇인가가 급격하게 변하면 그거는 금융 안정이 아니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도 그렇고 가계 부채도 그렇고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적어도 이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조금은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조금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좀 쉽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 조금 기대를 해보는 거는 9월 1일부터 이 당초 정부가 규제하기로 했던 이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즉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7월에 도입을 하기로 했다가 이제 2달이 미뤄졌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도입 이전에 이제 가계부채를 많이 이렇게 땡기려고 하는 수요가 좀 높아졌는데 9월 달에 이 2단계 조치가 도입이 돼서 실제로 가계부채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금리만 놓고 보면 뭐 금리 인하,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는 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표 금리의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 금리의 경우에 한때 3%를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인데 국고채 3년짜리 금리가 3%를 하회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한 50bp 정도 금리가 인하돼서 기준금리가 3.0 내지는 2.75까지도
갈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좀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장 금리도 그렇고 대출 금리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최근에 은행권 과당 경쟁에 의해서 뭐 어느 은행의 경우에는 2%대 후반에 또 진입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비춰보면 이미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는 좀 선반영된 성격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도 정책금리가 이제 인하되어야 현재의 낮아진 금리 수준이 이제 정당화되고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져 버리면 시장 금리는 이미 떨어졌는데 금리 인하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다시 시장 금리가 반등할 그런 위험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 정책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앞서 나간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후행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책이 시장을 못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먼저 좀 반영을 하고 또 정책은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좀 움직이는 이런 속성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좋은 거겠죠. 뭐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고, 또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 이익을 할인하는 변수가 바로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에 대한 이익도 이제 이게 높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 또 자산 가격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금리 인하기에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산 가격이 어땠는지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기에 경기가 좋아지고 자산 가격이 올랐던 적도 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보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자산 가격이 큰 폭의 어떤 그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는 또 금리 하락기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경제와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부정적인 이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 이 좋은 금리 인하의 국면에 있는지 내지는 나쁜 금리 인하 국면에 있는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순하게 봤었을 때는 금리 인하, 금리 하락이라는 게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금리가 하락하는 배경이 뭐냐를 같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여건이 좀 둔화되고 뭔가 좀 불안한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에 이렇게 발 맞춰서 비례해서 금리를 떨어뜨려 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이 될 텐데,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가 예를 들면 시속 100km인데 금리를 떨어뜨리는 속도는 시속 50km라고 한다면 사실상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별반 크게 다가오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단순히 금리가 인하된다, 금리가 하락한다, 이거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 그리고 이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금리 인하 국면과 나쁜 금리 인하 국면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실 게, 그럼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냐, 이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뚜렷한 지표가 있다거나 뭐 하나를 딱 보면 된다, 뭐 이렇게 저도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제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지표들을 보면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사이클에서 좋은 금리 인하와 나쁜 금리 인하 국면을 구분할 때 제가 참고할 지표는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거를 저는 주로 볼 텐데요. 이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뭐냐면, 민간이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실업이 증가할 때, 즉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는 뭐 나쁘진 않은데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서 내 구매력이 떨어질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통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이제 더해서 단순 계산하는 건데, 경기가 나빠서 실업률은 급등을 하는데 물가도 오른다. 우리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죠. 이제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거고, 거꾸로 경기는 좋아서 뭐 실업률은
좀 하향 안정화 되는데 또 마침 어떤 뭐 공급 측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 가지고 물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게 좀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른바 골디락스 이러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이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고통지수를 보자라고 하냐면 결국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가 상승도 안정화시키면서 실업률은 또 급등하지 않아야 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이 자산 가격이나 경제 입장 생각해 보면 실업률이 급등하는 상황, 즉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면 그거에 맞춰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시켜주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물가가 당시에 이렇게 좀 안정화되면 좋은데 생각보다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 불안하거나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금리를 내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통지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실업률이 상승을 하는 속도와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른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면서 고통지수 자체는 아직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간색이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파란색은 물가 상승률이어서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업률은 올라가지만 물가가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도 결국은 이 실업률 상승에 맞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조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속도가 가팔라지는데 이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좀 완만하다라고 한다면 실업률만 봤었을 때는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아직 매우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결국은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불가피할 텐데 그래서 중앙은행이 얼마만큼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물가 상승률의 하락과 함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지금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맞춰서 이렇게 비례해서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금리 인하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실업률이 급등해서 금리는 내려주긴 하지만 물가의 눈치를 보느라고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자산 시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안전하게 위험 관리 또 보수적인 투자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금융자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신조어로 생긴 게 이제 동학개미, 그 다음에 이제 서학개미 이런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채권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 막대 차트가 이제 연간으로 개인들이 채권을 투자한 규모인데 2021년도만 하더라도 한 4조 5천억 정도 연간으로 그랬던 투자 규모가 2022년도에는 무려 20조 원으로 거의 한 4배, 5배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연간으로 한 38조니까 또 거의 거기서 또 2배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6조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 속도라고 한다면 올해 이 개인들의 채권 투자 규모는 40조가 넘어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21년도에 4조 원 넘었던 게 지금 불과 3년 만에 10배가 늘어나는 규모이니까 최근에 이 개인들의 채권 투자의 규모와 관심도는 매우 뜨겁다. 주식만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현재 투자에 뒤처지고 계시다. 너무 주식만 하지 마시고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가 좀 안정적인 면이 있죠. 근데 채권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채권을 사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투자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기까지 들고 왔었을 때는 내가 투자했던 원금 돌려주고 약속했던 이자를 주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채권 발행자가 이제 부도가 나는 뭐 이런 아주 위험한 채권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다른 얘기가 될 거고, 대부분의 채권에는 이제 그런 위험들이 낮다라고 보면 어떤 투자의 어떤 그 확실성은 좀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투자의 원천은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서 만기 이전에 얼마든지 채권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즉 주식처럼 우리가 이거를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외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내가 10%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10%를 주는 채권이 없고 이제는 5%만 주는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기존에 10%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서로 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현재는 5% 이자만 주는 채권밖에 없는데 10%나 주는 채권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10% 이자를 주는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그냥 내가 산 가격에 넘길 것이냐? 그렇지가 않겠죠. 시장의 요구 수익률은 5%인데 이 채권은 10%나 주기 때문에 그 차이인 5%를 내가 더 비싸게 아마 팔게 될 겁니다. 결국은 금리가 내가 샀던 시점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을 내가 이 매각 차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라는 게 이자도 수취할 수 있지만, 높은 금리일 때 채권을 사서 금리가 떨어져서 낮은 금리일 때 채권을 팔게 되면 또 자본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어떤 투자 수익의 원천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높은 금리일 때 채권을 사서 낮은 금리일 때 채권을 팔면 이른바 이제 자본 이익이 발생하는데,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즉, 나는 높은 금리라고 해서 채권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10% 이자를 줄 때 채권을 샀는데, 예를 들면 이제는 20% 이자를 주는 채권이 나온다. 그럼 내 채권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매각 차익이 아니라 매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잘 이용을 하시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채권 투자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좀 아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아마 옛날에는 뭐 객장에 뭐 직접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중개인, 브로커 통해서 주식 주문도 놓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HTS 또는 MTS,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주식 주문을 많이 내실 텐데,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이 MTS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주식을 거래하는 창도 있지만 채권을 거래하는 창도 있고 채권을 주문하는 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어떤 채권들을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지 리스트를 보여주니까, 이제 그 리스트를 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맞는 채권은 이제 요거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채권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투자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어떤 채권을 사고 어떤 채권을 팔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크게 보면은 채권의 종류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만기가 짧은 채권과 만기가 긴 채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년짜리 만기 채권도 있고 10년짜리 만기 채권이 있는데, 만기가 짧은 채권과 만기가 긴 채권의 차이는 금리가 똑같이 변할 때 이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가격 변동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짧은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가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격 변동이 매우 작아요. 근데 반면에 만기가 긴 채권은
금리가 변동했었을 때 내가 이 채권에서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할 때 내가 가격 변동 위험이 적은 단기 채권을 살 건지 가격 변동이 크게 움직이는 장기 채권을 할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 위험이 적은 예를 들면 국고채 같은 무위험 채권이 있고 또는 기업 회사채라든가 또 어떤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그 변제 순위가 뒤에 있는 후순위 채권이라든가 또는 신종 자본증권이라든가 이렇게 신용 위험이 있어서 만기는 동일한데 금리 수준이 높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신용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채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낮은 위험을 진 내지는 거의 무위험인 국채를 살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위험을 지고 높은 금리를 취하는 이 회사채라든가 이 신용채권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단기 채권이냐 장기 채권이냐 무위험 국고채냐 아니면 신용채권이냐 요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좋을지를 좀 취사 선택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MTS나 이런 거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알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편하긴 한데 그보다 사실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채권 ETF를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많은 여러 운용사들이 각각의 그 브랜드를 달고 ETF를 출시를 하죠. 예를 들면 삼성 자산운용의 경우는 코덱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타이거, 그 다음에 한투는 에이스, KB는 바뀌었는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운용사마다 자기 각각의 브랜드가 있고 또 각각의 브랜드의 이제 채권형 ETF도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채를 살 거냐, 장기채 살 거냐, 또 무위험 국채를 살 거냐, 위험이 있는 신용채권을 살 거냐, 요것도 이 ETF에 다 구현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좀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ETF로 채권을 투자할 때랑 그냥 직접적으로 채권을 투자할 때랑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가 만기의 존재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채권을 사게 되면 이제 만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년짜리 채권을 샀다라고 하면 하루가 지날수록 만기가 줄어들고 3년이 지나면 이 채권은 만기가 돼서 이제 원금 돌려주고 끝나요. 근데 이제 ETF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기채 ETF를 샀다. 근데 이 장기채 ETF의 평균 만기가 10년이다라고 하면 이 채권 ETF는 오늘도 만기가 10년짜리고 1년이 지나도 만기가 10년입니다. 계속 10년 만기가 맞춰지도록 채권을 편출입하면서 계속 이 10년짜리 만기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면 장점 중에 하나가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만기 가면 원금 나오고 약속된 이자를 준다라는 건데 채권 ETF에는 만기가 없다. 그리고 만기가 줄어들면서 원금이 나온다거나 내가 투자했던 돈을 다 회수한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그 자체로 가격 변동 위험이 계속 존재하는 가격 변동 위험이기도 하고 가격 변동의 기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인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채권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이른바 밸류에이션 그런 모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PER이 얼마고 PBR이 얼마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적정 수준인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조금 손쉽게 알 수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지표들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현재 금리 수준이 좀 적정한지 또 얼마만큼이나 더 떨어질 수 있는지 이제 이거를 알 수 있으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성장률 수준하고 현재 금리 수준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내가 한 단위의 자본을 빌려다가 이걸로 뭔가에 투자를 했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겠어? 라는 게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인데, 결국은 성장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대략 한 2% 중반 살짝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근데 길게 내다본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경제가 맞닥뜨려 있는 현실은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주변국과 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 보면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대략 한 2% 전후라고 지금 많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적정 수준이 한 2% 정도 수준인데, 위험을 지지 않는 국채 금리가 뭐 3%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 수준이 경제 수준에 비춰서는 조금 높은 수준에 여전히 있구나라고 조금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이제 기준금리가 향후에 어떤 수준으로 갈 거냐인데,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이지만 가장 낮았었을 때는 또 0.5%대까지도 간 적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역시 기준금리도 이제 잠재 성장률 내지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좀 형성되는 게 그동안 좀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향후에 기준금리가 지금은 높지만 뭐 경기 여건이 조금 둔화되고 또 물가가 안정이 돼서 낮아진다고 한다면 뭐 다시 또 1%대 중반, 후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역시 또 현재의 3% 이상의 채권 금리는 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국채 금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 금리보다도 이제 더 금리를 많이 주는 뭐 회사채라던가,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금융기관의 후순위채라던가 신종자본증권이라던가 이런 채권들은 지금도 5%대, 6%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향후 예상되는 경기의 어떤 성장률 수준, 또 향후 예상되는 기준금리의 하단 수준, 이런 것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은지 아니면 충분히 떨어졌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대 속에 이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용 국채가 이제 현재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모든 상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나한테 적합하다고 하면 뭐 투자를 하시면 되고, 나하고는 조금 맞지 않네라고 하면 이제 뭐 다른 쪽 투자를 보시면 되는데, 개인용 국채의 그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기는 일단 10년하고 20년 두 종류의 채권이 있어서 장기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저 10만 원부터 연에 1억까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이 개인용 국채의 모습인데,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국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행된 기준으로 보니까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채권을 투자해서 이제 묶어놨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10년짜리 같은 경우 한 44%.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억을 투자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를 10년 뒤에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묶어두면 1억을 투자하면 대략 한 2억 800만 원 정도, 2배 정도가 이제 원금과 함께 이자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좋은 게 일종의 이제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종합소득 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금융소득이 뭐 연간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기존의 소득과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다른 소득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딱 깔끔하게 15.4%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다, 이런 장점이 있고, 대신 이제 연간 총 2억 원 한도에 한해서만 이런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증여할 때도 조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증여를 할 때는 증여 시점의 그 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억을 증여해주면 20년이 지나면 얘가 2억이 되니까 뭐 혹시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이것도 충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만기가 10년, 20년이다 보니까 즉 한 번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아주 장기간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이 어떤 자금에 대한 여유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환매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1년이 지나면 환매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1년 지난 시점에서 환매를 하게 되면 이 세제 혜택들이 좀 사라진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수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뭐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 이자 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거나 뭔가 좀 그 중간중간에 나는 이렇게 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그 여윳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에게는 좀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 입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 또 향후에 예상되는 기준금리의 수준과 비춰 봤었을 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채권 투자의 기회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채권을 투자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현재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공부한 정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또 무위험 국채와 신용위험 채권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부한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항상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원하겠고요. 장기 채권은 현재로서는 향후에 금리가 하락할 때 가장 유망해 보이는 채권이기는 하나 예상치 못하게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또 신용채권의 경우에도 마냥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서 좋은 채권은 아니겠죠. 신용채권도 보면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 또 뭐 B등급, C등급까지 적정한 위험 대비 보상을 주는 금리 수준이냐라는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려면 결국은 그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 즉 기업이건 은행이건 발행자의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젊은 시절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노후에 가서 내가 쓸 돈이 없고 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인생의 어떤 기억은 상당히 좀 쓸쓸한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저는 당면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은퇴하는 은퇴자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노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비율이 안타깝게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은 충분히 준비가 안 됐고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런 어떤 답변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향후에 이 노후 준비나 은퇴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저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체로 한 60대 전후로 이게 은퇴를 하게 될 텐데 남은 여생 동안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냐 없냐가 결국은 이 노후 준비가 됐냐 안 됐냐의 척도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과연 은퇴한 이후에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하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노후에 생활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자연인처럼 그냥 자연에 들어가서 그냥 뭐 산나물 캐먹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면 될까요? 자급자족 하신다고 한다면.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수도권에 생활하면서 여가 생활도 즐기고 나는 뭐 해외여행도 좀 더 가고 싶고 나는 손주들 오면은 또 용돈도 좀 주고 싶고 여전히 나는 사회 활동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거는 한도 끝도 없겠죠.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베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이 답변을 하시는 규모가 이제 수도권에 사는 경우입니다. 또 지역에 사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광역시에서 흔히 말하는 수도권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긴다는 가정하에 이 필요생활비를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한 350만 원 정도 전후를 많이 답변을 주고 계세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와 다르게 우리의 기대 여명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60세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평균 기대 여명이 한 90세 정도로 이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말 그대로 이제 젊은 시절에 열심히 벌고 이제 저축했던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연에 월에 300이면 연이면 3,600만 원 정도고 이거를 30년 하면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그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이 과연 이게 충분히 마련된 분들이 얼마만큼이나 계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60살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자금 월 300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매달 300만 원씩 나오는 진짜 뭐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마리 집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내가 목돈으로 한 10억 정도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죠. 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어려운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연금인데 사실 그 미국이나 호주처럼 연금이 제도화된 곳에서는 그냥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연금의 역사가 좀 짧고 그리고 사적 연금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연금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선진국처럼 이른바 3층의 연금 구조를 쌓는다고 한다면 이 연금만으로도 이 노후 자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3층의 연금 구조라고 하면 일단 1층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회사가 부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추가로 또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은 퇴직연금 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또 납입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 개인연금 이 3층의 연금 구조를 여러분께서 잘 쌓는다고 한다면 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이제 고도 성장기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녀 세대가 이 부모 세대의 그 노후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녀 세대가 이 부모 세대보다 이제 적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사회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뭐 연금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뭐 법적으로 이 국민연금의 어떤 그 운용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뭐 지급을 보증한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적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 안전장치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내가 국민연금을 못 믿겠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노후 자금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사적연금, 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조금 그 관심을 갖기에는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층, 2층, 3층 말씀드렸는데 1층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공적연금 이외에도 사적연금, 즉 퇴직연금과 이제 개인연금을 추가로 좀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각각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 다닌다는 가정하에 회사가 납입을 해주는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뭐 이제 DB형이 있고 뭐 DC형이 있어요. 이제 DB형인 경우에는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거고, DC형은 퇴직금을 쌓아두지 않고 개인에게 뭐 연간 정산하든 뭐 월 정산하든 해서 개인 근로자가 직접 뭐 운용을 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근로자가 내가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을 위해서 내가 퇴직연금을 조금 더 쌓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개인이 퇴직연금을 좀 더 불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 뭐 이렇게 좀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뭐 연말 되면은 항상 소득공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IRP에 납입되는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연간 900만 원까지 또 세액 공제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쌓아주는 퇴직연금 말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 퇴직연금 또 불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회사 다니지 않는데요, 나는 그냥 자영업 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회사가 쌓아주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도 만들어서 여러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연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하면서 세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세액 적격, 세액 공제 연금이 있고, 연말정산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이제 비과세 처리를 해주는 그 세제 비적격, 뭐 비과세 연금, 뭐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제 비적격 연금하면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납입 기간은 뭐 10년이고 뭐 5년 이상 뭐 거치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긴 한데,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께서 충족하시게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개인연금의 어떤 한 그 축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IRP 얘기를 하면서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바로 이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근데 이 연금저축은 3개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 보험이고, 증권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펀드고, 또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 나눠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차이는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0대뿐만 아니라 뭐 20대도 문제고 40대도 문제고 뭐 50대도 문제고, 뭐 우리가 뭐 노후 준비는 사실 끝이 없으니까 이제 세대별로 이제 연금에 투자하는 모습들은 조금씩 달라야 될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그 기본적으로
연금 투자라고 하는 건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제 그 원칙으로 얘기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복리의 마술이라는 거거든요. 복리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7위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연간 7%씩 복리로 투자할 수 있다면 이 7%, 이 72를 이 수익률인 7로 나눠보면 대략 한 1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의미는 내가 10년에 한 번씩 이 내 투자금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투자 기간이 10년이다라고 한다면 7%씩 복리 투자를 할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원금이 2배가 되는 거고, 만약에 20년이라고 한다면 2배가 되고 또 2배가 되니까 4배가 되는 거고, 만약에 30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투자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매년 꾸준히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파워풀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20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하는 시점을 대략 뭐 한 50대 중반 정도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2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 했었을 때 대략 3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게 그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한 해 벌었다가 한 해 까먹고 이제 이런 투자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20대의 문제는 그 연금에 투자하기 이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숙제를 먼저 끝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내 집 마련은 언제 하고 또 연금 투자는 언제 합니까? 라고 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간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9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투자하셔도 충분히 30년 정도 투자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그 전에 이른바 좀 시드머니 마련하고 또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니까 좀 20대는 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들께서 뭐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가 좀 자산을 쌓아가고 내 집 마련 또 노후 준비를 위한 그런 그 여러분들의 그 계획적인 투자를 좀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끝났다라고 가정하면 그 뒤부터는 이 연금 투자에 대한 규모를 좀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규모는 제가 연간 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1,8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은 없다 하더라도 연금 투자를 할 경우에 주어지는 세제 이연 효과라던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이 소득세율을 적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세제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그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연금 투자를 하시다가 내 집 마련이 된 이후부터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여러분들께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좀 늘리시면 좋겠고, 플러스 더해서 ISA 계좌라는 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 ISA 계좌를 통해서도 나중에 일정 부분 IS 계좌에 그 모여 있는 자금을 또 이 연금 계좌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연차가 좀 많을수록 연금 저축에 대한 연금 투자에 대한 규모도 늘리고 또 ISA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연금 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돈이 있어야 무슨 내 집도 마련하고 뭐 노후 준비도 하지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 없이 내가 그냥 뭐 생기는 거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 냉정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30년 정도를 매년 한 7% 전후의 수익률로 꾸준히 성과를 이룬다고 한다면 뭐 이게 2배, 3배, 4배가 되는 효과가 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매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죠. 또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 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또 많이 강조하는 원칙이 또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입니다. 이 분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뭐 한 해는 뭐 20% 수익률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뭐 한 마이너스 10% 내고 하면 이거를 지나놓고 보면 결국은 원금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투자의 10년 기간 동안 9년 동안 수익을 내다가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뭐 수익률을 까먹었다라고 하면 내가 제일 많은 돈을 투자했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사실 그동안 벌어놓은 걸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핵심적인 거는 매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자산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거든요. 특히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 채널이 주식초등학교인데 주식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주식과 상반되는 자산들, 예를 들면 채권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또 요즘은 뭐 부동산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리츠도 있고 또 뭐 금도 있고 이런 상품들을 섞어서 투자를 하셔야 먹을 때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손실 볼 때는 손실 보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거를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보라라고 한다면 또 역시 아니 나는 투자에 문외한이고 내가 바빠 죽겠고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걸 다 합니까? 라고 또 아마 어떤 분들은 또 불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그런 거를 대신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3가지 상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 다 T로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T 삼총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T는 여러분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TD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IF, 세 번째는 TRF가 있는데 이 3개의 상품은 다 T로 시작하고 F로 끝나요. 그리고 첫 번째 T는 타겟이고 마지막 F는 펀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TDF는 뭐를 타겟하냐면 TD의 D는 데이트고요. 이 데이트는 나의 은퇴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은퇴 시점이 한 20년 뒤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이니까 2045 TDF의 펀드에 그냥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2045 TDF 또는 뭐 2050, 뭐 2060 여러분들의 은퇴 시점에 따라서 이 시리얼 넘버가 나오니까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숫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면 20년 뒤인 2045년도에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투자 기간이 20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기에 아직은 투자 기간이 길게 남았으니까 초반에는 좀 위험자산 비중을 좀 높게 투자를 해주다가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은퇴 시점에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얘가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여주고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오래 남아 있으면 결국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주식은 우상향을 하거든요. 근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를 때도 좋고 떨어질 때도 매달 조금씩 투자하면 이른바 물타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대신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투자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놓고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투자의 시기에 기간에 맞춰서 은퇴 시기에 맞춰서 이 투자의 비중,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도 조절해주고 또 국내 자산, 해외 자산 비중을 잘 섞어서 해주기 때문에 이 TDF 하나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분산 투자, 자산 배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나 그 투자 기간이 많이 남은 우리 젊은 층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는 제일
유망한 상품인 것 같고요. TIF 상품은 이 TI에서 I는 인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은퇴가 임박했거나 내지는 이제 은퇴를 한 그런 투자자들에게 좀 유리한 그런 상품인데요. 말 그대로 타겟 인컴이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면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원금을 까먹으면 나중에 이제 돈이 고갈되니까 원금 까먹는 거를 최소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주식 중에서도 배당이 많이 나오는 배당주라든가 또 뭐 이자를 주는 채권이라든가 또 배당금이 나오는 역시 뭐 리츠라든가 이런 상품에 투자해서 연에 적어도 한 4에서 뭐 한 5% 정도 수준의 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원금과 수익금을 조금씩 소진해 가면서 원금의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상품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TRF는 이제 이거는 펀드가 아니라 이제 ETF입니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에서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TRF에서 TR은 리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량을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주식과 채권의 위험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5050 TRF라는 게 있고요. 거꾸로 나는 주식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뭐 7030. 거꾸로 뭐 나는 채권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3070.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건데 이 펀드의 핵심은 뭐냐면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갔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주식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반반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 자산이 이제는 50이 아니라 예를 들면 60이 되고 채권 자산은 40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나는 5대 5로 투자를 했는데 6대 4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리밸런싱이 되냐면 이익이 많이 난 주식을 10을 팔아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채권 10을 사줍니다. 다시 5대 5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익이 난 자산은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하고 조금 성과가 부진한 자산은 물타기 해주고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5050이든 7030이든 뭐 3070이든 이 비율을 여러분들께서 좀 정해 놓고 나는 계속 이 비율로 리밸런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TRF 상품도 조금 추천을 해 드리겠고요. 과거의 성과를 보니까 역시 이렇게 매달 리밸런싱을 하니까 결국은 비싸진 거는 팔고 싼 걸 사기 때문에 긴 기간 놓고 보면 이것도 역시 안정적인 성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TDF와 함께 우리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20, 30대 분들께서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연금 투자와 연금 준비를 잘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연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라는 거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얼마만큼 연금 투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어느 나이에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연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은 현재 여러분들의 연금 상태를 먼저 좀 알고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검색창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이런 아마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창이 뜰 겁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쭉 보시면 통합연금 포털 카테고리 중에 내 연금 조회 재무 설계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연금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나이대에 따라서 내가 몇 세 때부터 연금액이 얼마씩 나오고 어느 시기에는 뭐 좀 수령액이 부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 이 노후 이후의 연금의 수령액을
보시면서 내가 어느 특정 나이대, 특정 시기에 좀 부족하다 하다면 그 부분들을 좀 채워넣는 형태로 연금에 대한 투자 계획을 한번 잡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